첫 번째 이야기. 며느리, 밥 아직이야? 우리 배고픈데. 어머님, 지금 10시예요. 제가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밥은 다 됐냐고. 빨리 차려. 며느리, 밥 아직이야? 우리 배고픈데. 어머님, 지금 10시예요. 제가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밥은 다 됐냐고. 빨리 차려. 형님, 국 좀 더 끓여요. 이거 싱거워서 못 먹겠어. 네. 과당. 그 순간 며느리의 손에 쥐어져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10시 부엌에서 터져나온 금속성. 소리와 함께 5년간 참아왔던 며느리의 인내심도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댁 식구들은 평생 잊지 못할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 한 여자가 명절 지옥의 시작을 경험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수지는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광고회사 브릿지 마케팅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 강태준을 만난 것은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태준은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고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태준은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니 일찍 가서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전날 저녁, 수진과 태준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순자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하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명절이었기에 수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수지는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오늘 준비할 음식 목록을 건넸습니다. A 사용지 한 장 가득 빼곡히 적힌 음식 이름들을 보며 수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 12가지, 나물 8가지, 탕 3가지, 찜 2가지, 그리고 각종 부침개와 튀김까지. 도대체 몇 명이 먹는 음식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느냐고 말입니다. 순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20명 정도 온다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함께 준비하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며느리가 젊으니 혼자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꼴을 보일 수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의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요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칼질과 뜨거운 기름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시동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밥은 언제 차려? 다들 배고프다는데. 수진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4시간째 쉬지 않고 요리를 하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참았습니다. 첫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순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다 차렸을 거라고 구박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더 빠르게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상차림이 끝났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수지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간이 안 맞다. 이건 너무 짜다. 저건 너무 싱겁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요리 연습을 더 해야겠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내내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은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물에 눈물이 섞였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다음에는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원래 명절이 그런 거라고, 모든 집이 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첫 명절 이후 수진의 삶은 변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추석, 설날,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까지 수진은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고 시댁 식구들은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밥 아직이야? 수진은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명절, 수진은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언니, 나는 요리 못해. 그리고 나는 손님이잖아. 명절에는 쉬어야지. 수진은 황당했습니다. 시누이도 이 집 딸인데 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명절, 수진은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준비하자고,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주는 처음으로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부엌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건 며느리의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반대에 결국 물러섰고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명절 즈음 수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명절 준비와 육아, 그리고 회사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자 더욱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댁에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수진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고 손목 터널증 후군이 생겼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5년 차의 5번째 설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도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6시 수지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준비해야 할 음식 목록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A 사용지 가득 빼곡한 음식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 찜, 구이, 튀김. 끝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능숙해졌다고 해서 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계처럼 움직이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면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명절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다른 집도 다 이런가? 아니면 우리 집만 이런 건가? 수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7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수지는 계속 일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허리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수지는 진통제를 2알 먹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9시가 되자 위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기대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려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일어난 사람은 시아버지였고 그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부엌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9시 반 시누이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거실로 나와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부엌 쪽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고생하시네. 우리는 나중에 일어나길 잘했어. 그 말이 수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수진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참을 수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느긋하게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TV를 보다가 마침내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4시간째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입구에 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밥 아직이야? 우리 배고픈데.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물어본 것처럼 말입니다.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10시예요. 제가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순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다 됐냐고. 빨리 차려.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분노, 억울함,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을 나가려다가 냄비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국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해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나가자 수지는 국을 맛봤습니다. 간은 완벽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순자의 말대로 국에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0시 30분 시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수진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닌가? 왜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가? 왜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가? 11시가 되자 드디어 남편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부엌으로 와서 아내를 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국 좀 더 끓여요. 이거 싱거워서 못 먹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네. 수진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국자를 향해 뻗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잡은 수진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우이는 수진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만든 국 맛없더라. 싱겁기만 하고.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은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진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비정상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태주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 국자로 수백 번 국을 끓였습니다. 5년 동안 이 국자로 시댁 식구들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콰당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국자가 떨어진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의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태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이상한 눈빛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국자를 던져? 수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던졌습니다. 제가 던졌어요.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명절 아침에 무슨 짓이야?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순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빨리 음식이나 마저. 11시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5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앉지 않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10시에 일어나셔서 밥 아직이냐고 물으셨죠. 순자는 입을 열려 했지만 수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끓인 국이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국은 어머님이 짜다고 하셔서 이미 한 번 다시 끓인 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는 겁니까? 신우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니, 나는 그냥이요? 수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매번 그냥이었습니다. 이거 싱겁다, 저거 짜다, 이건 맛없다, 저건 너무 많다.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맛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배고프고, 저도 피곤하고, 저도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태준이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건 여러분 모두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때도.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설사 어머님 때가 그랬다고 해도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관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며느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부엌 바닥에 던졌습니다. 5년 동안 저 혼자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세요. 아니면 함께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수진의 선언 후 거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반항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수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집안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저는 하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지옥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그 대가로 받는 건 불평뿐입니다. 신우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수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작년 추석, 신우이는 제가 만든 전을 보고 이게 뭐예요? 강아지 밥이에요? 라고 하셨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형수 요리 진짜 못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수지는 모든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명절 음식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수지는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동생이 저를 무시해도 당신은 그저 조용히 있었어요.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었죠. 아내의 편도 어머니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장 비겁한 태도라는 걸 아세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말이 가슴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거실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음식은 어떡하고? 수진은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부엌에 반쯤 완성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마저 하시든지 배달 음식을 시키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당장 돌아와. 하지만 수진은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갔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수진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수진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수진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 후 시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준혁아, 당장 내 마누라 데려와. 하지만 태주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찾아가.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나가는 거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태주는 외투를 입고 아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와 공원을 돌아다녔지만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시댁 식구들은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완성된 음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전, 아직 끓고 있는 국,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 순자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부엌은 전쟁터처럼 어질러져 있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마저 할까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야지. 손님들이 곧 올 텐데. 3명의 여자들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신우이, 그리고 신우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고기는 뭐 하려던 거예요? 이 나물은 양념을 해야 하나? 이 전은 다 부친 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요리를 하지 않던 그들은 간단한 음식 하나 완성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은 타버렸고 국은 너무 짜졌고 나물은 양념이 안 맞았습니다. 순자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신우이도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가 매번 혼자서 이 모든 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오가 되었고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아직 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친척들은 음식이 배달 음식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순자 씨 웬일이야?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차렸잖아. 순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친척들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명절의 따뜻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 모두가 불편해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가족입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봤습니다. 정말로 수진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나? 순자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수진은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한참을 울다가 결국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즉시 딸을 데리러 왔고 수진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의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니? 5년 동안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도 안 돼. 수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참아. 이혼해. 그런 집안과는 함께 살 수 없어. 하지만 수진은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수진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태준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사위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5년 동안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고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그게 더 나쁜 거야. 태주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가 보장할게.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수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야. 내가 만들 거야. 더 이상 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수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뭐든지 들어줄게. 첫째, 앞으로 명절 음식은 모두 함께 준비합니다.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태주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야 맞는 거야. 둘째, 시댁 식구들 모두 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알겠어. 내가 말할게. 셋째,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혼도 불사하겠습니다. 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수진이 집으로 돌아온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먼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나는 너를 잘못 대했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없던 일주일 동안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야. 나는 정말 최악의 시어머니였어. 수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명절 음식도 함께 준비하고 너를 가족으로, 딸로 대할 거야. 늦었지만 용서해 줄 수 있니?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용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우이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신우이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각자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음식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수진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이제부터는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 수진은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순자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모두 함께 준비합니다. 각자 맡은 음식을 정해서 분담할 거예요. 순자는 목록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나물은 순자가, 탕은 시동생 아내가, 그리고 수지는 간단한 부침개만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날 모두가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은 북적거렸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신우이는 전을 부치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야, 이거 정말 힘들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지? 신우이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전 몇 개 붙였을 뿐인데 벌써 지쳐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신우이를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니 훨씬 수월했고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추석 당일 음식이 차려진 상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시간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수진도 처음으로 명절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수진의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진정한 딸처럼 대했고
신우이는 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수진은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국자를 던졌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날 참았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진짜 미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와 존중 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수진의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함께 부엌에 모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이구나.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여기까지가 한 며느리의 용기 있는 반항과 그로 인한 가족의 변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아니라 용기 있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영상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돈, 제 딸 좀 돌려주세요. 네? 여기 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 딸 좀 돌려주세요. 땡땡땡. 시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는 칠순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돈, 제 딸 좀 돌려주세요. 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 딸 좀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며느리는 멀쩡하게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제 딸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죽이고 있어요. 그날 시댁 거실에서 벌어진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 한 며느리가 설날에 친정을 단 30분만 방문하도록 허락받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박소영은 32살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중견 IT 기업 테크인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강요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은 집안 체면에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영의 남편 이재호는 대기업 한국산업의 과장이었고 시어머니 황금수는 전형적인 구시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존재하고 친정은 잊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이번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설날에 친정을 잠깐 들렀다 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소영의 친정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고 아버지는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 돼. 명절에는 시댁에 있어야지. 소영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금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래, 30분만. 30분 안에 다녀와. 30분. 왕복 2시간 거리인데 30분만 있다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가지 말라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설날 당일 소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3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시댁 식구들을 모셨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가 끝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금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2시까지 돌아와. 30분이야. 소영은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 재우는 피곤하다며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혼자 운전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11시 40분. 이미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0분뿐이었습니다. 친정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영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이 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준비하고 기다렸을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상에는 소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저 10분 안에 가야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10분? 지금 막 왔는데? 시어머니가 30분만 허락하셨는데 오는데 20분 걸렸어요. 이제 가야. 소영은 부모님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절을 하는 소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세배돈을 건넸습니다. 아빠 몸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있고 싶었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소영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현관에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차 안에서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분. 5년 만에 설날에 친정을 방문했는데 겨우 30분. 그것도 왕복 시간 포함해서 30분이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상적인 삶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5분. 5분 늦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금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네. 30분이라고 했는데.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며느리, 친정만 밝히는 며느리라고 구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 괜찮니? 10분밖에 못 있다가 가더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있고 싶었는데. 아니야,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삶은 계속되었으니까요. 이후에도 금순의 통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영이 친정에 전화를 하면 너무 오래 통화한다며 불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소영을 만나러 오면 바빠서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소영이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시댁 일이 많다며 막았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소영이 친정을 방문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매번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금수는 자신의 친정에 자유롭게 오가며 며칠씩 머물곤 했습니다. 소영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 말입니다.
금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딸이고 너는 며느리야. 다르지.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밝은 척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6년 차 봄 소영은 어머니에게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소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금순이 막았습니다. 오늘은 안 돼. 집안 대청소 해야 하잖아. 하지만 어머님, 아버지가 병원이면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일 다녀와.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대청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영은 시어머니 몰래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소영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시댁에서 눈치 보일까봐. 엄마가 참았지.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영은 일주일간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금수는 매일 전화로 언제 돌아오냐고 재촉했지만 이번에는 소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조금만 더 있어야 해요. 일주일이나 있었잖아. 이제 그만 돌아와. 안 됩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금수는 화를 냈지만 소영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2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반신마비가 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소영은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금순의 압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돌아간 소영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심한 구박이었습니다. 금수는 며느리가 2주나 집을 비운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했습니다. 2주나 집을 비우다니. 시집 온 며느리가 그럴 수 있어? 어머님,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효도는 시댁이 먼저야. 친정은 나중이고. 소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효도는 시댁이 먼저? 그럼 친정 부모님은 효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어머님, 친정 부모님도 제 부모님이세요. 시집 왔으면 시부모가 진짜 부모지. 친정은 남의 집이야. 금순의 논리는 이상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금수는 소영을 더욱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전화하는 것도 제한했고 외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소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영은 병문안을 가고 싶었지만 금순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2주나 있었잖아.
이제 그만 가. 하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돼. 집안일이 많아. 내가 없으면 누가 해? 소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 얼굴 좀 보고 싶어요. 하루만. 안 된다고 했잖아. 효도는 시댁이 먼저야. 또다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너무해요. 제 아버지가 아픈데 병문안도 못 가게 해요. 하지만 재훈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너 저번에 2주나 집 비웠잖아.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섭섭하실 수도 있지. 소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친정에서는 소영의 아버지 박철수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반신마비 증상은 여전했지만 말은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요즘 왜 안 와?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오게 한대. 집안일이 바쁘다나 뭐라나.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쓰러졌을 때도 시어머니가 못 오게 했어. 소영이가 몰래 왔다가 혼났다고 하더라. 철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결혼 후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명절에도 30분밖에 친정에 오지 못했는지,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말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우리 딸이 그렇게 당신 아플까봐 소영이가 말 못하게 했어. 나도 참았고.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구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돈집에 가야겠어. 당신이?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상관없어. 내 딸 구해야 해. 아내는 남편을 말렸지만 철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반신마비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시댁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들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왜 여기에? 철수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만에 본 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소영아, 금순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사돈. 안녕하세요. 소영이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금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 사돈어른. 어떻게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금수는 어쩔 수 없이 철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철수는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 딸 좀 돌려주세요. 금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사돈어른, 소영이는 멀쩡하게 여기 있는데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제 딸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소영이가 와야 하는데 사돈이
못 오게 했다면서요.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집안일이 바빠서 집안일이 아버지보다 중요합니까? 금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절에도 30분만 허락하셨다면서요. 30분. 그것도 왕복 시간 포함해서. 그건 제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30분. 그 짧은 시간에 부모 자식이 무슨 정을 나눌 수 있습니까?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도는, 효도는 시댁이 먼저라고 하셨다던데, 그럼 친정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까? 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제 딸이기도 하지만 사돈에게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딸입니다.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소영이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제발 제 딸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의 간절한 호소 앞에서 금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반신마비로 힘들게 걷는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사돈집까지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금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며느리에게도 그리워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돈어른,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에게 너무 심했습니다. 며느리로만 생각했지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돈 어른처럼 딸을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뇌졸중, 재발하면 그게 끝일 겁니다. 사돈어른, 그래서 부탁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제 딸 자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금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철수는 며느리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아빠는 괜찮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소영은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자주 못 가서.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그날 시댁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수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금수는 소영을 불러 앉혔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소영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며느리로만 생각했지. 너도 부모님의 딸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 금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유롭게 친정 드나들어. 내 부모님 자주 봬요.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명절도 번갈아 가면서 보내자. 한 번은 친정에서, 한 번은 시댁에서. 소영은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수는 며느리를 더 이상 통제하지 않았고 소영은 자유롭게 친정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재활 치료도 더욱 열심히 받았고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명절도 약속대로 번갈아 보냈습니다. 이번 추석은 친정에서, 다음 설날은 시댁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금순도 변화했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지 않고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며느리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는 꾸준한 재활치료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영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 생기 없던 눈빛은 사라지고 밝고 행복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친정과 시댁,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며느리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어. 하지만 사돈 어른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딸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친구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깨달았지.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라는 걸. 그리고 그 딸을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걸. 금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 자유롭게 친정 가게 하고 명절도 공평하게 나눠서 보내고. 그랬더니 우리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 친구들 중 일부는 금순의 변화에 감동했고 일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설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영의 친정 부모님도 초대받아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두 집안 부모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철수는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제 딸, 잘 봐주셔서.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 제가 고맙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영은 이제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날 사돈 집을 찾아간 용기가 딸의 인생을 바꿨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금순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고 친정 부모님과도 친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소영은 가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30분만 친정에 머물도록 허락받았던 그 설날을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마 지금도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통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그 딸을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 아버지의 용기와 그로 인한 가족의 변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도 딸입니다. 시댁도 가족이지만 친정도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영상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며느리 올해 설날은 시댁에서 보내야지. 우리는 가족 아니냐? 하지만 어머님, 작년에도 시댁에서 보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네. 며느리, 올해 설날은 시댁에서 보내야지. 우리는 가족 아니냐? 하지만 어머님, 작년에도 시댁에서 보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큰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내 친정. 일주일 있다 올게.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정에 가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명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씩 친정에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한 며느리가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의 모순을 경험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정윤아는 29살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 생각했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가 남편 최민수를 만난 것은 친구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 동방건설의 대리였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유나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오면서 유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나의 친정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 식당을 도우며 살아가셨습니다. 유나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은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설날, 유나는 당연히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방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영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설날 2주 전 영숙은 아들 부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올해 설날은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고, 명절은 원래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정에도 가고 싶다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어딨어?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내 부모님은 전화로 인사드리면 되잖아. 우리는 가족 아니냐? 가족은 함께 있어야지. 영숙의 논리는 이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지만 친정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라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억울했지만 첫 명절이었기에 참기로 했습니다. 설날 당일 유나는 시댁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명절 저녁 유나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엄마 아빠는 괜찮아. 너 시댁에서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외동딸이 결혼 후 첫 명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이 큰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정. 명절 끝났으니 이제 좀 쉬러 가야지. 유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얼마나 계실 건데요?
일주일 정도? 우리 엄마도 보고 싶고 동생들도 만나야 하니까. 유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친정에 단 하루도 가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명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씩 친정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인가 싶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도 이번 주말에 친정에. 안 돼. 넌 시집온 며느리잖아. 함부로 친정 가면 안 되지. 하지만 어머님도 지금. 나는 달라. 우리 때는 원래 그랬어.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지. 영숙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중잣대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 이후 유나는 시어머니의 이중잣대를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에게 당연히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고 유나는 또다시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끝난 다음 날 영숙은 또다시 큰 캐리어를 들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열흘이나 머물다 왔습니다. 유나는 남편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 좀 해줘. 이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며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태도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결혼 2년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나의 아버지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까지 했습니다. 유나는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영숙은 반대했습니다. 병원이면 며칠 있다가 퇴원하겠지. 굳이 지금 갈 필요 있어?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아픈데도 가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시어머니 몰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본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어머니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왔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아파서.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유나는 일주일간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영숙은 유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도 안 알리고 친정에 가는 게 어딨어? 예의가 없네. 유나는 황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간 것인데 그것마저 문제 삼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영숙은 여전히 명절마다 친정에 일주일씩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친정 식구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결혼 3년차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이번에야말로 친정에 가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올해도 시댁에서 보내야지. 우리는 가족 아니냐? 또다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날 2주 전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 설날은 친정에 갈 거예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실 텐데. 상관없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제 부모님과 보낼 거예요. 여보, 그러면 엄마가 화내실 거야. 그럼 어머님도 이해하시라고 하세요. 저도 딸이에요. 제 부모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세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내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이미 친정 부모님께 설날에 내려간다고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 설날 일주일 전 영숙이 아들 부부를 불러 명절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집에서 설날 보내는 거 알지?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올해는 친정에 갈 예정이에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친정? 네, 3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영숙은 화가 난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어딨어? 우리는 가족 아니냐? 유나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 친정 부모님은 가족이 아닌가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가요? 저도 부모님의 딸이에요. 어머님도 친정 부모님의 딸이시잖아요. 어머님은 명절 끝나면 항상 친정에 일주일씩 가시면서 왜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경우는 다르다고.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유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논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관습이고 자신은 되지만 며느리는 안 된다는 이중잣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원래 그랬어. 며느리는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는 게 당연했다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어머님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설사 예전이 그랬다 해도 잘못된 관습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집안의 일원이고 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유나 말도 일리가 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처갓집에서 명절을 안 보냈잖아요. 영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마저 엄마 편을 안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올해는 처갓집, 내년에는 우리 집. 이렇게 번갈아 가면 되잖아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아.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영숙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설날 당일 유나와 민수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유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친정에서 보내는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유나의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유나야, 정말 오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유나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외동딸이 오는 날이라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고 너 어릴 때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었다. 유나는 감동했습니다. 부모님의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보낸 명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설날 아침 가족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명절이었습니다. 유나는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며 그동안의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명절 때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내가 시댁에서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우린 이렇게 가끔 와주면 돼.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딸이 보고 싶었을지 말입니다. 명절을 보내는 동안 유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봐야 했지만 친정에서는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설날 저녁 시어머니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고 영숙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언제 돌아오니? 명절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거기 있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서울 올라가요. 내일?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빨리 돌아와.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은 명절 후 일주일씩 친정에 있으면서 며느리가 하루 더 친정에 있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유나는 또다시 익숙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이 큰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친정 가시는 거죠?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명절도 끝났으니 이제 좀 쉬러 가야지. 일주일 있다 올게.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루 더 친정에 있었다고 빨리 오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은 일주일씩 가시는 건가요? 영숙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친정에 하루만 더 있으려고 했을 때 어머님이 빨리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명절 끝나자마자 일주일씩 친정에 가시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숙은 화가 났습니다. 너는 며느리고 나는 딸이야. 다르지. 뭐가 다른가요? 저도 부모님의 딸인데요. 며느리는 시집 온 사람이야. 친정을 자주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유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시집 온 사람이 아닌가요? 어머님도 누군가의 며느리시잖아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는 달랐어. 우리 시어머니는 이해심이 많으셔서 내가 친정 가는 걸 허락하셨어. 유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저를 이해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시어머니처럼 말이에요. 그건 다르다고. 뭐가 다른가요? 어머님은 이해받고 싶으시면서 왜 저는 이해 안 해주시는 건가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숙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튼 나는 간다.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당신은 이해돼요? 뭐가? 어머님의 행동이요. 본인은 명절 끝나면 일주일씩 친정 가시면서 저는 하루도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해돼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엄마 세대는 원래 그렇게 배웠나 봐.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영숙이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친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동생들도 다 모여서 재밌었어.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정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자랑하면서도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영숙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 명절은 공평하게 하면 어떨까요?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친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요. 영숙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게 맞아. 그럼 어머님도 명절 후에 친정 가시는 거 그만두세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머님이 친정 가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저도 제 친정 갈 거예요. 어머님처럼 일주일씩은 아니어도 최소한 며칠은 갈 거예요. 영숙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님, 이건 감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평함의 문제예요.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숙은 며느리를 노려봤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에 갈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영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 마누라 좀 봐. 이게 무슨 태도야? 하지만 민수는 이번에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유나 말이 맞아요. 엄마도 한 달에 한 번씩 친정 가시잖아요. 유나도 갈 수 있어야죠. 영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마저. 엄마, 이건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다들 이렇게 해요. 처갓집, 시댁 번갈아 가면서 명절 보내고 며느리도 자유롭게 친정 가고요.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 자신이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선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못마땅해 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다른 방식으로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친정에 다녀온 날이면 차갑게 대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민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친척들을 모아놓고 며느리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친정만 밝히고 시댁은 안중에도 없다니까. 친척들 중 일부는 영숙의 편을 들었지만 젊은 세대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명절도 번갈아 가고 며느리도 친정 자유롭게 가고요. 하지만 영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이번 추석은 친정에서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설날은 시댁에서 보냈으니 추석은 친정에서 보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영숙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안 돼. 추석도 시댁에서 보내야 해. 어머님, 설날은 시댁에서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친정 차례예요. 그런 규칙 없어? 어머님이 만드신 규칙이 아니라 제가 만든 규칙이에요. 공평하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영숙과 유나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민수는 양쪽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영숙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영숙은 충격에 빠졌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친정에 갔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만났었는지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며느리처럼 친정에 가지 못했다면,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을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숙은 며느리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시어머니의 친정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장례식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영숙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유나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유나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엄마 장례식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자주 친정에 갔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말이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내가 너처럼 친정에 못 갔다면 엄마의 마지막 몇 년을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유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친정 가지 말라고 했지. 내 부모님도 너를 보고 싶을 텐데 나는 그걸 막았어. 정말 미안해.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친정에도 자유롭게 가고 명절도 번갈아 가면서 보내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왔던 시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을 적극 지지했고 명절도 공평하게 번갈아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추석이 되었고 약속대로 유나는 친정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아들 부부를 흔쾌히 보냈고 오히려 친정 부모님께 안부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어머님, 유나 잘 부탁드려요. 우리 며느리 예쁘게 봐주세요. 유나의 어머니는 감동했습니다. 3년 동안 차갑기만 하던 사돈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추석 후 영숙이 친정에 갈 때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너도 이번 주말에 친정 갈 거지? 함께 가자. 내가 부산 구경도 시켜줄게. 유나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에 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두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숙은 유나의 부모님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나를 너무 붙잡고 있었어요. 딸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두 집안 부모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두 집안의 관계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나와 영숙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고 유나도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했습니다. 명절도 공평하게 번갈아 보냈습니다. 올해 설날은 친정, 추석은 시댁, 내년에는 그 반대로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제가 많이 미안했는데 다 용서해줬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친정 자주 가면 섭섭하지 않아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며느리도 부모님이 보고 싶을 텐데 당연히 가야죠. 나도 친정 자주 가는데 며느리라고 못 갈 이유가 있나요? 친구들은 영숙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집이 세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한쪽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배려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번 주말에 친정 갈 거지? 내가 반찬 좀 싸줄게. 내 엄마 아빠 드시라고. 유나는 감사하다며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그리고 주말에 친정 가면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유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주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며느리도 딸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꾼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제 두 집안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번갈아 만나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서로를 아꼈습니다. 유나의 부모님과 영숙도 친한 친구처럼 지냈고 가끔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유나는 가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견을 말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계속 참았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불행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 위에 만들어집니다. 시댁도 가족이고 친정도 가족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며느리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그로 인한 가족의 변화 이야기였습니다. 잘못된 관습은 바뀌어야 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